아니야 아니야 예, 나나나나 뭐 이런 아니야 내가 어우 여기가 어디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험한 데로 왔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막 늪지대 같은 데로 오면 어떡해요. 이거 영상 중간에 혹시라도 빠지게 되지는 않는지, 그럼 또 어떻게 그거 구출해내는지 이 영상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기아 모하비입니다. 지난번 저희 생방송 영상 많이 보셨죠?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국내에 있는 모든 유튜브 동영상 중에 3위를 차지했어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자동차 영상이 3위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예전에 제가 소나타 영상을 올리고서 처음 있는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아차가 저희에게 이렇게 시승차를 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승차 내줬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 그동안 뭐 온로드 그래 많이 봤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오프로드 달린 차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한번 끌고 와 봤습니다. 정말 이 타이어를 가지고서 과연 여기서 잘 달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관 정말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프로드 성향의 자동차잖아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기존의 모하비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하비가 연식 변경이 되고 요소수를 넣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졌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없앤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모두 다 좋아졌죠. 이 앞모양에서는 뭐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프로드에 가져와서 보니까 딱 맞아. 이 정도의 그립의 어떤 그런 위압감,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있어 줘야 되는 거였어.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광고 중에 하나는 지프 체로키의 광고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뭐였냐면 오프로드를 달리던 차를 그대로 끌고 오페라를 보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광고였어요. 전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 오페라를 보러 갈 때 차를 바꿔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전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차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여기 온다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나 온로드를 가나 아니면 굉장히 멋진 오페라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이 차에 타나 언제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는 거죠. 앞부분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반대쪽 이쪽이야? 자, 아무튼 모하비 뒷모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멋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뭐 일단 100% 동감, 멋있어졌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건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리프트면 도대체 뭐를 살렸을까? 이 차는 정말 풀체인지급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안 바뀐 부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기 하나 안 바뀌었어. 요게 이렇게 딱 여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테일램프의 위치 요거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높이가 좀 높달까? 이걸 어색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색하다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엔진룸도 한번 보죠. 엔진룸을 보면요, 어우 완전 정숙해요. 지금 뭐 소리가 전혀 안 들리시죠? 네, 시동을 안 걸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직전에 도대체 누가 시승을 했길래, 아니 나만 이렇게 타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예요 이 차로. 네, 주목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하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물이 그냥 흥건하게 들어갔거든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어 물이. 여기로도 물이 들어갔네. 여기까지 딱 이렇게
고무 패킹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딱 막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오프로드를 이렇게 달려도 되는구나. 어쨌든 이 차의 엔진은 V6 3.0 엔진입니다. 국산 자동차 중에 유일하게 V6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출력도 높고 가장 정숙하기도 합니다. 디젤 엔진이라서 토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프로드에는 잘 맞죠. 언덕 올라가고 산길을 올라가고 이럴 때는 또 디젤이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6기통이 어쩌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V6 디젤 엔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디젤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것들을 이 엔진이 깨트릴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EGR 쿨러라고 얘기하는 쿨러가 여기 있네요. 그 코린스라고 얘기하는 BMW에 사용됐던 그 EGR 쿨러긴 한데, 어쨌든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SCR 분사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DPF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 DPF, SCR 분사 장치까지 다 하고 나면 휘발유 엔진을 포함해서 모든 엔진 중에 가장 낙스를 적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가장 적게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가장 적게 배출하는 그런 엔진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죠. 기존의 S 엔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친환경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소수를 집어넣은 게 바로 모하비입니다. 모하비가 3.0L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다 보니까 요소수통을 가장 먼저 집어넣었어요. 에드블루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에드블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소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요소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못된 요소수를 넣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걱정되는데, 에드블루도 획득하지 못한 그런 요소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대로 최소한 넣어줘야 돼. 이 정도는 넣어줘야 돼, 인간적으로. 유명 브랜드들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에 SCR 장치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SCR로 인해서 DPF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DPF 교체하는데 아무리 저렴해도 100만원에서 비싼 경우는 3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록스니 뭐 이런 제품들을 골라 넣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모하비를 보면요, 우리가 G클래스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헤리티지를 이어간다, 굉장히 멋있다, 그래 역사를 함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차는 뭔가 사골이다. 사골이면 어때? 사골이라도 멋있으면 됐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멋지게 전통을 잘 이어가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 훌륭해요. 실내를 한번 보시죠. 네, 사실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시트를 밀어주네 이랬지만 요즘은 이 정도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최신 자동차니까 이 정도는 된다. 굉장히 좋아요. 실내는 완전히 엽기적이네요.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한다고?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부품들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이쪽 운전석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모든 부품이 하나도 같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다 바뀌었고, 도어 트림을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줬어요. 이 그릴은 마치 무슨 면도기나 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릴로 바뀌었고, 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까지 과감할 필요는 없는데 바뀌었다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화려한 부분을 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인테리어가 국산차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검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까맣게, 여기도 까맣게 하나로 연결된 느낌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그래서 하나로 이어져 보이게, 이런 것들은 정말 역시 디자이너들이 이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우리 같은 이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의 디자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비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고급스럽긴 한데 유럽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클린 에어 이렇게 써 있어. 왜 이게 여기 써 있지? 클린 에어 무슨 뜻이야? 정말 에어가 클린하다는 뜻이야? 정말로 에어가 클린한지 한번 볼까? 마침 잘 됐네. 초미세먼지, 지금 바깥의 초미세먼지 제가 보고 왔는데요,
바깥의 초미세먼지는 18입니다. 이 안에 초미세먼지는 17. 뭐야, 똑같잖아.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않아. 어떤 필터를 쓰길래 그래? 어떤 필터를 쓰는지 한번 볼까요? 뺐어요. 두원공조 필터예요. 이 회사가 아마 창사 이래에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적이 없을 거예요. 두원공조 요즘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조 장치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인 거 인정합니다. 어쨌든 두원 자체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쉬운 점은 필터 사이즈가 일단 작아요. 제가 지금 필터를 한번 갈아 끼워 보려고 다른 필터를, 테스트용 필터를 갖고 왔는데, 이 필터가 어디 쓰는 거냐면 K7이나 K5에 쓰는 스팅어나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에요. 보통 사이즈인데 이 필터의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아서 필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점은 필터를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차종마다 필터 사이즈를 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이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좀 같은 사이즈로 해줘야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좀 갈아 끼우고 결과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필터의 성능이 되게 좋아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와, 필터 좋네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수준이 좀 그렇게 좋은 필터도 아니거든요. 조금 더 발전해야 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돼 보이는 느낌,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시동을 끌 때 그래픽이 좀 이렇게 이어서 같이 움직이면 안 되나? 시동 걸 때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조금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큰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편이지만 더 커져도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커져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처럼.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앞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내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국의 자동차가 고급스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조금 요거는 조금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아이콘들, 이런 자잘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글씨들, 너무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이거랑 이건 너무 작아. 글씨 크기가 막 달라. 위치도 다르고, 이런 것들, 시프트 락 리리즈, 이런 거는 시프트 락 리리즈를 몇 번이나 쓸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게다가 시프트 락 리리즈라고 써 있으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나? 자, 어쨌든 실내에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봐도 최신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열에서는 확실히 만족, 아마 누구나 만족하실 거예요. 여기 첨단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몇 가지의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그로시 패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최신의 자동차라는 걸 그냥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들, 이런 것도 조작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세련돼 있죠. 실제로 이 기능을 얼마나 쓴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프로드에도 신경 쓰고 온로드에도 신경을 쓴 자동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차는 사실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최첨단의 것을 두루 갖고 있어. 그러면 보통 이제 최첨단의 것을 접한 많은 분들, 30, 40대, 40대, 50대 분들은 소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너무 첨단이라서 못 따라가겠는 거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상당한 부분이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을 최첨단으로 하면서 요건 클래식한 포스포크네, 야 이거 많이 봤던 스티치네, 아니면 많이 봤던 다이얼이야, 기계식 기어 노브를 갖고 있어, 야 이거 약간 내가 예전에 봤던 그 감성 그대로인데, 자동차라는 게 기어 노브가 드드드득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차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최첨단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잘 버무려서 이 차의 인테리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차의 주 타겟은 한 4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편하다. 이게 편안하구나. 2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이 럭셔리함은 어떤 럭셔리함이냐면, 공간이 여유롭다는 것에 대한 느낌, 그런 거에 대한 럭셔리로 느껴져요. 이 차의 시트는 사실 힙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릎이 거의 90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에 있는 의자에 앉을 때 같은 정도의 그런 시트 포지션, 그런 걸 보여줘요. 그 상태에서 등받이를 뒤로 기댈 수 있으니까
앉았을 때 아 이거 편하고 럭셔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SUV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하죠. 앞좌석의 시트백 부분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좀 얇아졌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220V 아웃이 있고 USB가 2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선도 2단계로 되고요. 여기에 뭐 오디오나 이런 것들도 그릴이 꽤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스위치도, 윈도우 스위치도 이렇게 약간 멋지게 이렇게 처리를 또 했고, 전반적으로 다 멋있어. 시트도 굉장히 멋있어. 시트도 퀼팅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 근데 가운데 좌석을 보면요, 이 팔걸이는 그대로 캐리오버가 됐습니다. 팔걸이가 뭐 바뀌지가 않았네요. 이것도 특이하다. 이거 왜 안 바꿨을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런가? 멋있어서? 아무튼 팔걸이는 지금 그대로 캐리오버가 됐는데, 일단 멋있어요. 멋있는 건 인정.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 뭔가를 수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수납하지 못하게 그냥 순수 팔걸이다. 여기 컵홀더 하나 있다. 그리고 끝이다. 이건 좀 아쉽죠.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리프트고 풀 체인지는 아니다 라는 걸 여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차를 한번 출발해 보죠. 때마침 오프로드에 왔으니까 오프로드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프로드를 보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에서 터레인으로 바꾸고,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는데요. 머드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지금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차의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타이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온로드 성향이 강한 타이어거든요. 약간 지금 진흙이 조금 젖어 있어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지금 지뢰 밟은 거 아니죠? 참고로 범퍼에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범퍼에 왜 카메라를 달았어? 아, 진짜 멋진 거는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우, 그렇지 이 바디온 아, 정말 즐겁다. 이게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차, 그러니까 이런 차체를 굳이 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온로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오프로드에서 바디온 프레임을 타니까 울퉁불퉁한 길에서 뭐 찌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길에서도 이 차는 후륜구동이니까 후륜구동이니까 이야 아, 드리프트를 하고 있어. 야, 진짜 재밌다. 이런 길에서 드리프트도 하고 막 오프로드도 가고, 막 저기 풀 있어? 풀? 그래? 뭐 풀이 뭐 풀 그냥 밟고 가. 그냥 와 세상 걱정이 없어. 저기가 길이든 길이 아니든, 그냥 뭐 파인 길이든 뭐 늪이든 뭐 물이 있어? 괜찮아. 원하는데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차의 정말 큰 매력인 거죠. 그리고 후륜구동차만이 주는 그런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매력. 아, 너무 좋은데?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길에서. 아, 근데 이런 차를 즐겁게 타는 거는 어쩌면 운전자만 즐거운 거일 수도 있어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능력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오프로드를 경험할 일은 별로 없고, 저 또한 제대로 된 오프로드를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오프로드를 가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는 게, 이게 오프로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탁 놓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이래서 모하비를 타는구나, 이래서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커녕 아예 무슨 뭐 잔진동 비슷한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매끄럽나? 오 늪이야. 진짜 늪이다. 잘못하면 이거 빠진다. 빠지면 진짜 밀어야 되고. 진짜 늪이야. 오프로드를 갈 때는 사실 이 바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에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 옆이 절벽이야. 그런 경우에 여기서 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봐야 되고,
절벽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 360도 서라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쪽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바퀴가 어딜 가고 있는지, 야 이거 잘못하면 밟겠는데,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능도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능이 없어요. 왜 없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방, 후방, 전측방, 후측방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기분 좋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조차 없어. 뭔가 찌긋 이런 소리라도 나야 되잖아. 찍 소리도 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젠틀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막 못 나가려고 그래. 잠깐만, 이거 사륜로 켜자. 이 차는 사륜로 기능이 있어. 야, 이건 진짜 드문데 로기어가 있어요. 이거 장난. 그냥 나가.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그냥 나갑니다. 야, 이거 뭐지? 이 사륜로를 넣으니까 이 가속 페달 밟아도 가속되는 양이 적고 탱크 같네요. 탱크같이 움직이네요. 이 움직임 약간 뿌득뿌득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사륜 로우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네 바퀴를 꽉 잡아주니까 약간 이렇게 어긋나면서 약간 소리가 납니다. 원래 이 로기어가 있다는 게 진짜 충격이네. 이젠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가속 페달 밟았는데 이래. 기아차가 어째서 오프로드용 차를 이렇게까지나 잘 만드나. 이렇게까지 정말 원하는 데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신뢰성은 진짜 무슨 탱크같이 신뢰할 수 있는 거. 도대체 왜 이런 걸 잘 만드나 하면, 기아차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군납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하비는 이 모하비만을 위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기아차가 갖고 있는 LTV가 있거든요. 그 LTV, 저도 시승했지만 그 LTV의 기반이 되는 차가 바로 모하비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서 LTV를 만들기 때문에 이 차를 굉장히 오프로드에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납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강력한, 우리나라 전체에서 탱크에 가장 가까운 자동차, 장갑차에 가장 가까운 자동차를 뽑으라면 모하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가 정말 오프로드의 정말 최고의 성능,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거는 아무리 오프로드용 자동차를 사도 오프로드까지는 일단 차를 온로드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모든 자동차는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온로드 성능은 어떤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죠. 어이구, 좀 딱딱하긴 하네요. 과속 방지턱 요거 잘 넘어야 됩니다. 요거 네.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매끄럽진 않아요. 그죠? 약간 좀 20인치는 좀 큰 것 같아. 조금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오프로더라면.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도 꽤 오래 타봤고, 그런 차들을 타보면 이렇게 비싼 차가 고속주행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핸들을 조향할 때 조향 감각은 완전히 이게 무슨, 야, 이걸 어떻게 지금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핸들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만들어진 게 19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몇 년 동안 설계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핸들도 그 40년 전에 핸들을 떼다가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핸들이에요. 근데 이 차의 핸들 지금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해요. 게다가 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압식 핸들을 떼버리고 핸들 시스템까지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RMDP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의 RMDPS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정말 이게 핸들을 돌리는 맛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들입니다. 적어도 온로드에 갖고 와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우수합니다. 매우 매끄러워요. RMDPS 잘 만드는구만, 이 집이. 이 집 RMDPS 잘하네. 이런 국도에서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차선 이탈을 막는 거, 차선 이탈 방지를 켰어. 차선을 어떻게 인식해? 이런 길에서 인식합니다. 핸들을 어떻게 돌려줍니다.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이 참나, 아 부끄럽네. 네, 어쨌든 차선을 인식하고 앞차를 인식하고 이렇게 알아서 갑니다. 정말 놀랍죠. 초보 운전자들은 여기서 막 헤맬 것 같은데, 여기 가면서 저쪽으로 가버릴 것 같은데, 이 중앙선이 여기 끊겨 있어. 아, 끊겨 있으면 넘어가는구나. 오늘도 하나배 와가는 한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 모하비는 뒷좌석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뒷좌석에 앉으면 좀 통통 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뒷좌석 어때요? 멀미나요?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한 번씩 그렇죠. 튕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그 부분을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튄다, 딱딱하다, 요걸 막기 위해서 댐퍼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댐퍼를 부드럽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됐느냐면 흔들림의 진폭이 빨리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충격의 대부분을 타이어가 막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댐퍼로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흘렁임도 계속되는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모하비 정도 되면 약간 그런 건 없지 않겠님한테 약간 하차감? 그렇죠. 일단 차마다 하차감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제네시스를 우리가 산다. 그러면 사실 그 나이에 제네시스는 너 너무 날티나는 거 아니야? 너무 부티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차가 가지는 느낌, 이 차의 하차감은 조금 독특합니다. 뭔가 차를 좀 아는 사람 같고, 뭔가 아무래도 성실하게 성공한 것 같고, 뭔가 건실하게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모하비에는 있는 것 같아요. 건실하게 쌓아 올려서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차의 하차감은 정말 다른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독특하게 꽤 괜찮은 그런 그림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너무 속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숙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사실 이게 차 밖에서는 이 정도로 정숙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차 안에 들어와서 보면 엔진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귀가 좀 먹먹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실제로 방음 대책이 이렇게 뛰어난 것도 있을 텐데 아마 엔진음의 역위상 사운드를 자리마다 좀 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에요. 그 얘기는 사운드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엔진 사운드를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은 더한다는 거예요. 사운드를 잘 디자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차의 사운드입니다. 이게 고성능 디젤 사운드를 잘 조합을 해냈어요.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멋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잘 조합을 해냈습니다. 가속감은 사실 조금 더 갈 길이 조금 있긴 해요. 이게 지금 260마력인데 300마력 정도만 되면 그럼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코너링도 뭐 괜찮은데요. 이게 조금 눕네. 롤링이 좀 있네요. 코너링의 롤링은 조금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으로. 어쨌든 바디온 프레임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이 차는 디젤이지만 정말 친환경적인 디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디젤 게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디젤 전부가 환경을 해치는 자동차인 것으로 오해도 했고, 일부러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유럽 자동차를 막아내기 위해서 디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산 디젤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그 효과를 이어가게 됐어요. 자, 지금 디젤 엔진으로서 괜찮은 엔진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가 내뿜는 공해 유발 물질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미세먼지, 두 번째 낙스, NOx, 세 번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해 유발 물질일 텐데, 그런데 디젤 자동차들은 이 중에서 미세먼지 DPF로 걸러내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 GDI 자동차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적게 나옵니다. 미세먼지의 개수로 따지면은 GDI 엔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초미세먼지, 아주 작은 미세먼지라서 무게는 얼마 안 나가지만 개수가 많은 정말 나쁜, 정말 폐 속으로, 피부 속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초미세먼지가 GDI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GDI에 대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GDI를 필터를 달거나 아니면 GDI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차가 점프하고 있어요. 타이어에 흙이 너무 많이 껴서 지금 차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빨리 가서 타이어를 빨리 세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게 뭐야? 저 밑에 워셔액처럼 파는 것도 있고 저기다가 주입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왜 곰이 있어? 여기는 왜요? 우와. 이거 이렇게 탈탈탈탈탈 털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탈탈탈탈 했다가 그거 불나면 어떡하냐 이런 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 사서 요소수 떨어질 때쯤 되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였어. 기량이 누나도 있고. 아무튼 요걸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좀 아쉽네. 시승만 하면 세차를 해. 세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퀴에 지금 흙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서 차가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러면서 가거든요. 하부 옵션은 1,000원이야. 휘발유나 디젤유나 기름은 되게 중요한 걸로 가려서 넣는데 요소수는 그런 걸 가려서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브랜드, 정말 브랜드가 많거든요. 100개가 넘는데요. 아 진짜요?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넣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요소수가 그냥 대중화돼 버린 거예요. 이 차도 요소수를 넣지만 산타페도 요소수를 넣고 K7, K3도 요소수를 넣고 다 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포터, 우리나라 판매 1위 포터가 요소수를 넣으니까 이제는 뭐 요소수 안 넣는 차가 더 드문 거지. 와셔액을 보충하십시오. 와셔액을 보충하십시오.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 아까 까먹었어. 그래서 주유소에서 워셔액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워셔액 넣으러 들어가서 유록스하고 세차만 하고 나왔어. 네, 지금까지 기아 모하비를 시승해 봤는데요. 국산차 중에 최고의 SUV라고 할 수 있죠. 명불허전, 정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정말 최고급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4,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차는 기본적으로 V6 3.0을 갖추고 있고 사륜구동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탑재하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다.